네, 지금부터 제98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개인 선언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98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하태경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올라요. 좀 늦는다고. 그리고 김수민 최고위원은 나오셨고요. 또 주승용 최고위원은 지역 행사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청와대가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경제 현실도 모르고 국민의 마음은 더욱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나와서 경제 고용 사정이 희망적이며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날 웬 뜬금없는 브리핑인가 했더니 며칠 전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 통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24만 5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대담에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다음 날 통계청이 실업대란을 발표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수석을 내세운 모양이지만 그러면 국민은 속을 줄 아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일자리 수석이 말한 일자리 증가의 내용은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상용직 증가가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주로 단기간 일자리입니다. 주당 36시간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는 1년 새에 62만 4천 개가 사라지고 36시간 미만이 80만 2천 개가 늘었습니다. 노인 단기 알바가 30에서 40만 개가 급조되었고 30, 40대 일자리는 27만 개가 줄어 사라졌습니다. 정태호 수석도 자영업자와 제조업의 부진을 인정했습니다만 제조, 금융, 유통업에서 17만 개 일자리가 증발된 것입니다. 정부는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계속 재정의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주문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 채무 비율을 40% 선에서 관리한다고 하겠다고 하니까 40%가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면서 재정 확충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4년 전 야당 대표로 있을 때 국가 채무가 40%를 넘어 곳간이 바닥났다고 말했듯이 국가 채무가 40%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불어난다는 것이 재정학자들의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500조를 넘기는 슈퍼 예산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 일자리 부위원장은 두 자리 예산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 예산의 증가와 예탄 면제 등으로 선심성 선거 예산이 대폭 확충될 것이라는 예측 가운데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국가 재정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4%로 OECD 22개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상황에서 KDI와 한국경제연구원 등
유수의 전문기관들이 앞으로 10년 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원화는 빠르게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전반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를 정치로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경제부총리가 아싸부총리, 즉 아웃사이더라고 비아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말한 것이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경제관료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자리 수석, 일자리 부위원장, 소득주도 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책실장 등 불필요한 옥상옥을 없애고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료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무엇보다 시장을 중시하고 기업의 활력을 돋구는 방향으로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바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우선 반가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제 첫 번째 키워드는 정상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국회 파행을 막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자고 지난주 목요일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일단 만나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보자는 취지에서 호프 미팅을 갖자고 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제안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저녁 8시 3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호프 미팅을 갖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심려가 크신 상황에서 제가 원내대표로서 첫 번째 추진한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조건 없이 성사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회가 남다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쥔 원내 3당으로서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양당을 설득해 이루어진 이번 원내대표 회동을 계기로 해서 플레이메이커로서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겠습니다. 오늘 회동이 단순히 사진 찍고 헤어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내고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회동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유능한 조종자로서 양당의 입장을 조율해 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반발해서 장애로 뛰쳐나간 자유한국당을 다시 국회로 불러들이려면 회군할 수 있는 명분을 정부 여당이 마련해서 줘야 한다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미 드렸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해 사과하면 자유한국당이 이를 받아서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아울러 청와대도 1:1 영수회담 개최로 전국경색 해소를 뒷받침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오늘 양당 대표를 만나서 각 당 내부 사정을 들어보고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겠습니다.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저의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해 현안들에 대한 입장 조율을 위해 국회로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추경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 인식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대통령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잘 되고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며 추경안을 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등 진지한 해법 모색이 우선 선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한 입으로는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하고 다른 입으로는 경제가 어려우니 하룻밥
바삐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정치권을 압박하는 태도로는 추경안을 수십 번 통과시켜도 경제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추경안 통과가 시급하다면 국회부터 정상화를 해야 하는 만큼 청와대의 엑스맨 행태를 시급히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을 주문할 생각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가 마비된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청와대의 이런 제안은 1대1 회담 아니면 안 받겠다고 벗대는 계속해서 장애로 돌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만 돕는 일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막힌 정국부터 푸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순차적으로 만나는 1대1 연쇄 영수회담 개최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그게 싫으면 국회 정상화는 국회에 맡기고 청와대는 뒤로 빠지는 것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낫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국회 정상화와 추경안 등 현안에 대한 우리 바른미래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기조는 한마디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하자입니다. 정부가 낸 추경안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일단 국회는 열어놓고 심의를 하면서 따질 것은 따지고 고칠 것은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고춧가루 뿌리면서 당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퇴행적인 정치는 바른미래당은 하지 않겠습니다. 야당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 요구하면서 생산적인 정치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내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내 정상화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당원의 원내기구에 정책위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책위 의장 임명권을 떠나서라도 원내대표와 의견 조율을 거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급하게 아침에 갑자기 안건을 상정해서 날치기 통과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원상 최고위원회에 당직 인선 안건을 상정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생략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당원 당규를 무시하고 바른미래당을 혼자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명된 정책위 의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거론되는 분은 당이 지금의 내용으로 치닫게 된 계기가 된 저와의 강제 사보임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더 이상 혼자 당을 운영하려 하지 마시고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우선 개인적으로 당의 정책위 의장 임명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안건 상정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8시 11분에 이메일로 내부순환도로 상에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당의 주요 인사, 최고위원단에 포함되는 주요 인사의 인사라고 하면은 당원 당규의 정신대로 충분한 협의를 구한 뒤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앞으로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당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8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최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망원 당사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징계를 서둘러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발언으로 물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 의총을 열어서 제명하는 절차를 빨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당과 대통령께서 현행 야당 지도부에게 책임을 물리는 발언을 계속하는 이상 민주당은 순환 논리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후임자 또는 실권자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반성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과는 대화 또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전쟁, 천안함 폭침, 금강산 관광객 피살 등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나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북한과는 대화를 진행할 수도 교류를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없이 광주에 가는 보수 인사들의 진정성이 없어서 거부해야 되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면은 김정은은 어떠한 반성과 인정도 없이 대한민국에 내려오는 것 자체도 불허해야 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기대감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셨던 대통령께서는 이제 입장을 접으셔야 합니다. 저는 정부가 일관된 철학을 가지기 기대하고 북한보다 야당에게만 표정을 찌푸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꼭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그 원칙을 저버릴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생을 둘러보면 어떤 형식으로든 야당과도 대화해야 될 그보다 작지 않은 당위성도 있습니다. 이 점을 민주당에서는 명심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정미 정의당 대표께서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논리를 적용하면 김정은도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그것이 공식 입장인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가 당내에 있었던 여론조사 관련해서 언론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있었던 비정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당내에 당무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도 최근에 인지했습니다. 당무감사가 진행된 사실이 있다면은 그 내용을 100일 하에 공개하고 만약에 그 내용이 적절하게 못하다고 한다면은 저는 진상조사 특위를 설치할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특히 이번 건에 있어서 언론 보도의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여론조사 업체와 업체의 대표는 현행 지도부의 당대표와 상당히 밀접한 과거와 현재의 관계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명백하게 해명하지 않고는 당이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기사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약 4,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적절하지 않은 절차로 집행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정당 보조금에 의한 자금이고 그것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차후의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원 3분의 1 이상의 인원의 동의를 받아 여론조사 의혹 조사특별위원회 설치를 당 대표께 건의하고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 절차에 돌입할 것을 명백하게 저는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김정태 연구원에 대한 당무 감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조사 문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상 그 문건을 예비조사든 당무감사든 예비조사 어디서 했죠? 일부 그러니까 당무감사는 없었다 이게. 네. 당무감사도 추진하고 일부 언론에만 공개되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보도가 되는 것 대신에 모든 언론에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최고회의에서 여러 최고위원들이 박지원 민평당 의원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민주평화당 의원들을 접촉해서 바른미래당으로 오라고 했고 또 유승민 의원을 몰아내자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손 대표님은 박지원 의원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바른미래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박지원 의원은 내 말은 사실이나 그분들의 문제지 본인은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위 정치구단이라는 박지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손학규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 당을 흔들기 위해서라면 절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지난 4월 이미
박지원 의원은 손학규 대표에게 민평당으로 와서 제3지대를 열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우리가 자강을 결의한 이후에도 민평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제3지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를 위해서 손 대표가 유승민을 몰아내자고 했다는 등의 자극적인 말로 우리 당을 분열시키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면 이는 졸렬한 공작 정치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우리 당 최고위원들의 발언에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지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뱉은 말이고 그 말이 바른미래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발언이고 당대표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박지원 의원의 이 발언을 절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을 수긍한다는 뜻이므로 당이 입은 타격과 당대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난 최고위원회에서도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박지원 의원 발언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만들 것을 최고위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지난번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임명 전에 그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최입에 우리 비서실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통보이지 협의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손 대표님께서 이것을 통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거를 통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협의하고 통보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요? 협의와 통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도 협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여튼 이따가 얘기할 테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 최고위원 모두가 양심선언 다 할 수 있습니다.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최고위원회의 협의에 대한 명확한 유권 해석을 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좀 더 수준 높게 구현하고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이것이 또한 화합을 위한 첫걸음으로 오늘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당헌에 대한 유권 해석권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기를 대표님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당은 당무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이 유권 해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수 있고 협의는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라고 정확하게 정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 상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당원에 없는 안건 상정은 안 합니다. 지금 당원에 없다고 말씀하는데 당헌에 없는 최고위원 안건, 이어가시죠. 당헌에 없는 안건은 지금 우리 최고위원회에 있는 이 안건들 모두 다 당헌에 없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것이 손 대표님 혼자서 안건도 다 제안하고 안건에 대한 통보, 협의가 아니라 통보하시고 하면 대표님 혼자 최고위원회 하시면 되지 저희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표님 잠시 동안 비공개 전에 생각 좀 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만 정정하자면 당헌당규의 해석의 권한은 최고위에 있다는 것은 당헌당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헌당규가 없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거부하는 경우 정상적인 당무 수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권은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반복하자면은 저도 혹시나 전화를 통해서 손학규 대표께서 당시 최일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저에게 협의한 사안이 있는지 제 전화기에 어플리케이션에 자동 녹음되어 있는 것을 들어봤더니
손학규 대표께서 통보하라고 하셨다는 육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의 사실관계까지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협의하셨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더 큰 사실관계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언론인들께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님들이 당헌 당규를 좀 읽고 최고위원회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고위원회 그 당규에 따르면 제5조에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대표가 상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에게 사전에 제출을 하고 사무총장이 정리해서 당대표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불쑥 얘기하시면 안 되죠. 사전에 사무처에 얘기를 하고 사무총장에게 먼저 의안을 얘기하시고 오셔야 돼요. 지금 대표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그 절차를 거치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제안을 하시고요. 해서 낸 게 순서 지켜서 아니고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당규 5조, 의안, 최고위원회 규정 3번, 최고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그럼 최희대 의원 임명권은 1일 전에 통보되었습니까? 내부 순환도로 해서 통보됐습니까? 발언 전에 모든 최고위원님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품격 있는 공개 발언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청년 당원분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길에 걸리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라는 지도부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 또 다들 이해하겠지? 라고 결정하는 최고결정자의 아집의 독단주의, 구태한 옛방식, 또 수구적 사고의 기득권 정치인의 교조주의. 작금의 당의 내용은 분명히 이 세 가지 걸림돌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걸림돌을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더욱 신중하게 앞으로 발길을 내딛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제3의 길입니다. 그 3의 길로 가는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지나치게 신중한 우리 당의 모습과는 다르게 최근 청와대에는 아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학규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아도취에 빠진 이른바 자뻑 청와대의 자기 합리화라는 수렁에 빠져 국민을 보지 못하고 시장을 볼 줄 모르게 되었습니다.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민을 생각할 줄 알았다면 정책 효과라는 청와대 자랑질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와대의 경제 정책 당국의 신중함을 주문합니다. 정치의 상상력 발휘가 필수입니다. 역지사지 상상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헛다리 두드리는 자뻑 청와대, 돌다리 두드리는 우리 바른미래당 둘 다 올바른 길을 하루빨리 찾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고위원회 와서 회의를 하는 걸 보면은 그 당헌 당규가 어긋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당헌 당규라는 것은 이미 창당할 때 정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당헌 당규를 해석하고 뭐 툭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잘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광주에 대한 망언을 퍼부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회피하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띄우고 있는 황교안 대표조차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왜 유 전 대표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식적인 당대표는 아니지만 유 전 대표께서는 우리 당의 창당 주역이고 얼굴이십니다. 다른 당은 당대표가 혼자서 당의 얼굴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당은 다릅니다. 우리 당 얼굴은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이십니다. 유 전 대표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불참은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반쪽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우리 당이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당이 자한당과 괴를 같이 하는 보수정당이고 내년 총선에서 보수 대통합에 참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혁, 자강, 화합에 매진하자는 지난 의총 결의의 진정성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유 전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 당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혁, 자강, 화합의 관점에서 그에 부합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정당의 최고위원회라는 곳에서 당내 인사에 대해서 인신공격하는 발언으로 최고위 발언을 대신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저희가 합당한 이후에 유승민 대표께서 호남 일정으로 처음 잡았던 것이 망월동 묘역 참배를 통해서 5.18 전시에 실현하겠다고 했던 그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지금 유승민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뭐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발언하시는 것인지 저는 유감을 금할 수 없고 공개 발언에서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익히 알려진 대로 지금 당장 유승민 대표의 SNS에만 올라가 본다 하더라도 광주 영령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아주 절제되고 아주 잘 쓰여진 글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비난을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말씀하신 대로 당내 주축이 3명 중에 하나가 유승민 대표라면은 앞으로 그런 식의 인신공격은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면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예, 언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